조치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 전화 몇 번 했다고요? 야, 그러면 앞으로 가이드 다 해놓고 경찰이 전화하면, 아니 무슨 뭐 저 살인이나 뭐 이런 마약 범죄 아니면 뺀질뺀질 뭐 전화 안 받고 그러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우리 보고는 어? 아니 이게 2차 가해인 건 모르세요? 자, 뭐 문, 아니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음, 오늘 제가 올해 방영? 예, 올해 나가는 예,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나가는 마지막 방송이고, 오늘 사실 제가 오늘이 11월 며칠이냐? 25일. 11월 25일인데, 오늘 그냥 촬영을 하지 말까. 촬영을 할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늦은 시간인데, 왠지 그 연말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연말에 새해 맞이, 뭐,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9월 1일부터 오늘이 86일째더라고요. 네. 네, 겪고 오면서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 일상이. 잠도 못 자고 조금 회복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이었다가 잠도 못 자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막 응급실도 갔다 오고 뭐 MRI도 찍고 뭐 하여튼 할 짓이라고는 다 했는데, 9월 1일 날 저를 폭파시킨 사건이 하나 생겼고 아직 진행 중이고, 그게 이제 이번 주가 아주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또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피크? 네, 86일 중에 피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이유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사건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죠. 하나는 가해자의 태도. 자, 하나는 경찰의 정말 황당한 개입, 무개입, 직무유기, 2차 가해.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뭐 하여튼 싸우다가 11월 14일 날 이제 제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9월 1일 날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죄명이 하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가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심장이 막 진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들어서 약 먹고 집에 있었고, 이제 아들이 뭐 남편이 있었을 때는 남편이 하고, 남편이 야근하고 이제 뭐 이런 출장 가거나 이럴 때는 아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찰도 민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민사에서 돈 받을 생각은 없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경찰들도 이제 좀 제대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지역의 땡땡 파출소에서 좀 많이 유명해졌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난 유명해지고 싶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14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뭐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 그 경찰서에 이제 민원 접수가 됐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열흘 가까이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또 파출소에다 전화했더니, 아니, 내가 상담만 받고 고소장을 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저 뒤에 사무실에서 2시간 넘게 고소장 쓰고 지문 날인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찾아보더니 맞아요 접수됐어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접수가 됐는데 민원실은 접수가 안 됐다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직원의 실수래요. 요즘 뭐 도대체 이 기강회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직원 실수로 뭐 살짝 누락이 됐다가 제가 이제 막 파출소에도 경찰서에도 막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관님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비읍, 지읒, 이응 수사관님이 배당이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거에 유무죄를 따져서 뭐 재판 가갖고 뭐 형사해서 아니면 대단한 사건도 막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구속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고소를 하게 된 목적은 2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구나라는 것에 대한 충격,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가해자는 낄낄대면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찰은 뭐 전혀 정보 같지도 않은 정보를 주고 그것이 또 2차 가해가 되고,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된 상태라서 뭐 경찰의 2차 가해 이런 부분은 좀 없지만 지금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제가 진술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제가 지금 몸이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뭐 필요하다면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띄워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어도 12월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12월에도 일은 계속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 털고 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2가지를 놨어요. 이게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예요. 노래방 마이크면 전원 버튼을 저희 아이가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꾹 누르면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자, 요 정도 소리 강도로 제가 그 윗집 가해녀에게 야! 땡땡땡땡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했어요. 하다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래요. 좀 이따 전원이 꺼졌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여기 안암동에서 놀다가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이제 언니랑 같이 가는데 누가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느낌이 안 좋아서
동네 이웃 슈퍼를 하시는 슈퍼로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가셔서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뭔데 내 딸한테 계속 쫓아온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막 후다닥 도망을 간 이후에 그때 아마 제가 저희 남편이랑 연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스총인데 뭐 이미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이게 진짜 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드라마 도적 보면서 거기 총 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뭐 사람을 써서 죽이겠다는 건 아니고 천장을 빵 쏴서 천장을 뚫은 다음에 그 개새끼들을 안에서 끌어내려서 경찰 앞에 던져주고 싶은 마음에 예, 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 심리 상태가 이래요. 예. 그렇다고 저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뭐 그럴 뭐 존재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두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를 들으면서 제 기록용으로 이거를 아주 압축하고 편집해서 자료 띄워서 수사관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 제 진술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얘기를 안 들어요, 경찰들이. 그리고 분명한 건 제가 이건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어떤 유무죄를 이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죄가 성립되겠다 안 되겠다를 다툴 기회를 주는 존재가 비읍지읒 이응 수사관의 몫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 민원실에서 좀 문제가 꼬였는데 알려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편견이기는 하지만 제가 평생은 목소리로만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느낌이 진지하지 않다. 아 귀찮아 죽겠는데 일하기 싫다. 아휴,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난리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아서 근데 이게 제 편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니 뭐 정 안 되면 막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바닥에 들어 누울 수는 없지만 뭐 수사관님 교체해달라고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예, 각오를 그렇게 다지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되게 짧은 욕설 파일, 녹음 파일이 하나 나갈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녹취를 했고 주고받은 카톡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요? 장난하나. 자, 여러분들 미친년이네, 이거. 이런 녹취 파일, 이런 통화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아무 언쟁 없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막 살인 사건까지도 갈 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뭐 많은 그 수사 전문가 뭐 강력계 형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봤던 정말 제가 본방사수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모킹건인데 거기서 그 나오셨던 김복중 예, 교수님 뭐 표창원 교수님 그분 말고도 근데 실제로 제가 층간소음을 언급하신 분은 두 분이어서 예, 방송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건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거는 이제 지금 강력 사건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사건인데 아직도 그냥 이웃들의 다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세탁기에 애를 돌려서 그게 칠곡이었나요? 그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아동학대는 그냥 훈육 차원으로 애 좀 때렸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 다음 수순이 아닌가? 그 사이에 학교폭력이 좀 있었죠. 제가 경찰 파출소에 저는 사실은 그 고소장을 쓰러 갔어요. 왜냐면 파출소에서 쓰면 뭐 시간이 좀 2, 3일 걸린다고는 하는데 일단 파출소에 여러 번 신고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자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러줘야 되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경찰서에 무슨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고지서에 교통 무슨 고지서 납부하러 쫓아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는 제가 조용하게 이렇게 불러주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로 갔던 것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 고소장을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야 하고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사실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소장을 사실 저는 신문사를 운영도 하고 늘 기사를 쓰고 제가 검수를 하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1월 13일, 14일이었으면 70여일간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너무 길게 써서도 안 되는 그게 일반인들은 정말 이게 정말 쓰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법적 대리인을 붙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소장을 어떻게 접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9월 4일 날 첫 신고가 들어갔을 때 저희 집에 왔던 경위로부터 다 들었어요. 근데 말은 설명인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려면 하세요. 이거였어요. 실효성 없다 이 얘기죠. 근데 네가 정 원하면 하고 싶으면 해. 이거였어요. 파출소에 와서 해도 되고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다 고지받았어요. 근데 파출소에 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꼼꼼하게 고소장 접수에 대한 또 이제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소장 쓰기도 전에 경찰 때문에 짐 빠져서 화병만 돋구다가 집에 왔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뭘까? 하지만 각오는 하고 왔죠. 근데 저희 셋이 이렇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고소하러 왔잖아요. 앉아있는데 어떤 경찰 하나가 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겠대요. 아니요, 저희 그거 다 고지 받았고요.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 안 했는데 누가 그걸 설명해요? 아니 누가 설명하긴요. 9월 4일에 저희 집에 오셨던 경위님으로부터 설명 받았다. 그럼 보통은 그랬냐가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소리는 저희 셋, 저희 아들은 거의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남편과 제 목소리 2배를 합쳐놓은 것만큼 화통 삶아 먹은 목소리로 저희는 앉아있고 그 경찰은 서있고 제가 듣다 너무 화가 나서 기분 나쁘대요. 자기도 사람이래요. 기분 나쁘대요. 막 이러고 막 무슨 뭐라 그러죠? 마약 먹은 망아지 새끼 마냥 막 길길이 뛰다가 결국 다른 경찰분이 그분 데리고 나가고 고소장 다 접수하고 파출소 나오는데 보니까 난방도 안 되는
순찰차에 따로 격리돼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9월 4일 날 제가 첫 경찰 신고를 했을 때 그것도 이제 관리실에서 이 정도 되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불렀던 건데, 그때 그 직위가 높은 분은 우리 집에 와 있었고 한 조로 다니는데 약간 신입 경찰 같은 분은 윗집으로 보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윗집이었던 거예요. 윗집으로 보내졌던 그 사람.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2차 가해한 그 경위에 대한 얘기를 파출소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녹취록도 다 들려드릴 겁니다.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그 사람이 통화 도중에 저는 그냥 아무 진짜 무방비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씨발 미친년 뭐 이렇게 욕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툭 끊고 모든 거 다 차단하고. 그 윗집 남자가요? 네.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이거는 그냥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폭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말씀으로는 이건 범죄네요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너그러우세요. 나보고는 윗집에 올라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갖은 족쇄는 다 치워놓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지금 녹취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아랫집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 아랫집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맥락을 한번 들어보고. 윗집 아랫집 칼부림 나는 게 맥락 있다가 칼부림 납니까? 저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9월 1일 날 새벽에 정말 제가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울어대는, 정말 제가 저희 집, 현재 집에 이사 온 지는 6년 차고요.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괴 기계음. 근데 단순한 괴 기계음이 아니라 그게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안방에 침대가 있는데 이 천장하고 창문까지도 막 이렇게 울릴 정도예요. 그 지하실에 보면은 아파트나 빌딩 지하실에 보면 기계실이 있죠. 그 기계실 소리가 나는 게 며칠이었어요. 새벽 3시까지 나고 새벽 5시까지 나고. 그래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은 작년 하반기에 새로 이사를 왔고, 그러다 2월달 중인가요? 정말 근데 이상하게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되게 조용한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건 거의 뭐 미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도 그렇고. 근데 또 주말은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또 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지 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이상 계속 얘가 뛰고 소리 지르고 뭐 떨어뜨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남편하고 아이를 올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이제 남자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왜 그랬냐면 한 2, 3주 걸쳐서 금요일 밤마다 아이가 뛰고 우는데 그 소리가,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도 뭐 키웠고 아이들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의 연령대를 대충 가늠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저게 노느라고 저러는 건지 좋아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엄마 아빠랑,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저렇게 뛰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니에요. 사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나 복지의사, 그 다음에 소아과 의사, 뭐 응급실 의사,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뭐 제가 뭐 직업이지 그렇다는 거지 뭐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올려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금요일 날도 사실 지금 몇 주째 지금 금요일마다 너무 시끄럽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애를 혼자 두고 다녔을 때 아니, 자기가도 아니에요. 아이가 혼자 있었을 때 그런 것 같다. 아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많이 혼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 연령대가 한 만 4세 이하 전후였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요. 무슨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걸 해요. 그런 어린아이가 새로 이사 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밤 9시 넘은 시간에 아이 혼자 두고 나갔다? 근데 가끔 보면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서 저는 뭐 뭐 이런 폄하하는 게 아니라 편부 가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가 둘이나 있는데 저렇게까지 아이를 방치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여자 남자 다 있었고요. 뭐 그 얘기는 남자가 와서 한 거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요즘 아시죠? 세상 어떤 천지에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화번호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가 언제 소음이 나서 이러는지 사실은 자기네들은 잘 인지를 못하니 소음 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메시지를 달라. 전화든 메시지든 문자든 그렇게 해서 받아온 전화번호예요. 네. 010 7땡땡땡 이렇게 시작되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소음은 계속 됐는데 왜 사람이 그렇죠. 저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남은 게 결국 내가 죽을 뻔한 그냥 상황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아 뭔가 이 사람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자꾸 이렇게 보내면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뭐 아이가 통제를 시킨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래 조금 더 참다 그렇게 해서 8월 달까지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음 주기가 아까 말씀드린 주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버틸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조용한 날도 좀 많았고.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뭔가 자기네들 주말 부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실을 알아보니까 1인 가구로 등록이 돼 있대요. 남자 하나. 그래서 주말 부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슬금슬금 매일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음의 강도, 빈도 이게 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고 참다가 이제 그 괴소음에 아니 뭘 알아야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8월 28, 29, 30, 31일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예비군 미동원 훈련을 갔다 오고 그때가 이제 0시를 막 넘었을 때인데 계속 그 기계음이 들리는데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잤잖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며칠째 계속 알 수 없는 괴소음이 나고 그게 지금 저희 집 윗천장과 벽을 타고 진동이 같이 느껴지는데 혹시 지금 뭐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 문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답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 문자를 해요? 왜냐면 집에 있다고 하면 다른 가족이 잘 수도 있는데 통화하는 게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밖에 있다고 해서 좀 통화를 하는 게 빠르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물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통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건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나 깍듯하게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더니 네, 제가 방송에서 이 녹취만 틀겠습니다. 제 이분. 근데 제가 70년생입니다.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식의 욕을 했거나 그런 식의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랑 언쟁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공무원들이랑도 엄청 많이 싸웠고요. 뭐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싸움은 했지만 육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욕을 딱 듣고 났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이라서 저희 아이 그 전화로 전화를 했거든요. 녹취가 돼 있어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벙쩍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통화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정말 꼴딱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심장이요. 정말 튀어나갈 것 같고 이 손발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꽉 막혀서 우리가 왜 기가 막히다라고 하잖아요. 가슴에 막 통증이 생기고. 근데 그날이 이제 그러면 9월 1일이었던 거죠. 그날 이제 정신과 약을 타러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약간 진정되는 약까지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관리실을 동원해서 갔어요. 올라왔어요. 또 우리끼리 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관리실을 통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장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와 정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뭐 TV 소리 이제 그 남자의 그 욕설 파일을 제가 진짜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애 뛰는 소리, 그 동물 울음소리 뭐 다 들리는데 반장님이 이제 노크를 하면서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딱 멈추는데 그 당시에 애기 목욕을 시키고 있었나 봐요. 목욕탕 쪽에서 막 뭐 물소리도 나고 다 들려요. 그래서 그 수도 계량기 그 돌아가는 그 계량기 돌아가는 데를 반장님이 여셨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도 문을 안 열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말을 거의 지옥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9월 4일날 다시 한번 관리실에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 정도 사안이면 녹취록 다 들려주고 이건 이건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여자가 문을 열고 남자 가해자는 아직 퇴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까 그 길길이 쨌다는 그 경장은. 그리고 저희 집에는 경위가 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제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들어올 때마다 껄렁껄렁하게 와서 제가요 눈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로 표정을 읽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왠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식탁에 마저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경위님이 앉아있고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저희 아들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있는데 아들 몇 살이야? 저희 아이가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잖아요. 와 어려 보이네.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밤에 찍찍 가면서.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성인임을 밝혔으면 그럼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경찰은 반말해도 되는 건가? 저는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의 얘기를 듣겠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뒤지더니 아들 여기 전화번호 여기 메모해 놓으래요. 그게 뭐냐면 층간소음 관리 중재위원회였어요. 그 얘기를 진짜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뭐 자초지종을 얘기하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너무 불쾌했어요, 제가.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아이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네. 아주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으셔. 아니, 그러면 제 50평생, 아니, 갑자기 그냥 이거는 보통은 뭐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올라가다가, 감정이 극단치로 올라가면서 욕이 나와도 사실은 뭐 언어폭력이네 뭐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꼬리를 확 잡더니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린 그 상황,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언어폭력이고 이거는 죄가 된다고. 모욕죄가 된대요. 뭐래더라? 이거는 무조건 범죄 성립이 된대요. 범죄래요. 성립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범죄래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근데 제 말은 안 들어요. 무조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저 윗집이랑 계속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윗집이랑 층간소음이 발생하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냐? 윗집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정말 뒤집어졌어요. 뭐 찬찬히 얘기를 듣고 보통요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날 때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가서 칼부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해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가 내려올 때 천천히 조근조근 얘기를 하다가 그럴 인간이었으면 이 욕을 이렇게 욕설, 언어폭력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차단할 인간이었으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럼 고소하세요. 고소하는데 저 파출소에 이렇게 해도 되고 경찰서에 하면은 바로 들어가니까 뭐 한 2, 3일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범죄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뭐 경찰서에 오긴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말하도 있어도 와야 돼요. 알고 하세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얘기를 들었죠.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2차 가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족 아니면 경찰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층간소음 문제나 뭐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위험하니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보통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겠죠. 근데 저는 정말 2차 가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하면 전 정말 모르겠어요. 폐업을 시키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는 방법이 없대요. 이사를 해야 된대요. 아파트 이사가요. 기숙사 방 빼는 거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냥 내 옷가지하고 몇 개 짐 챙겨서 여행 가방에 챙겨서 나오면 이사인가요? 그럼 저희 집에 지금 있는 가구들 이사 오면서 새로 싹 다 장만한 가구들 그리고 뭐 계약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나오든 뭐가 됐던 간에 나오면요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본인이 돼서 제가 손해가 막심해요. 왜 그 피해를 피해자 보고 입으라고 하죠? 그리고 아파트는요 뭐 아주 지방에 외곽진데가 아니면 사대문 안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는요 조금 외곽을 가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면 누군가가 물려서 들어와야지. 뭐 전세가가 10억이면 10억을 뭐 집주인이 장롱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 나간다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가 그렇게 쉽나요? 그리고 왜 내가 가해자 때문에 내 터전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는 윗집이 없나요? 뭐 꼭대기층으로 이사 가셔야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꼭대기층이 나를 위해서 비워져 있나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사무실이랑 가까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몸은 또 완전히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사실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까운 데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제 몸 상태를 알고 최대한 일을 잘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저런 가해자 새끼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보장되지도 않은, 진짜 그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이 돈 줄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살면서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 좀 금수저나 은수저 정도만 됐어도 파출소 경이라는 인간이 껄렁껄렁하게 와서 나보고 히스테리나 잔뜩 찬 아주 귀찮고 짜증나는 요편녀 취급을 하진 않나. 제가 그 경위 뭐 권익이든 국민신문고든 솔직히 신고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녹음이 없어요. 녹취록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증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는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집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배제를 시켰고요. 그렇게 9월 4일이 지나가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카톡을 아들한테 보냈어요. 내가 경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반드시 가해자하고 통화하고 그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거 봤거든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제가 다시 했어요. 자, 이게 다 제 진술할 내용이에요. 땡땡 파출소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그 경위님을 찾았죠. 찾아서 어떻게 된 거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데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자기 야간 작업 중이라서 통화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아니 그래서 그 아주머니요? 아니 그 둘이 똑같은 가해자고 한 통속인데 그럼 가해자하고는 그럼 연락 한 번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저 녹취록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화를 안 받는 걸 나한테 어쩌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전화 받기 싫다는데 어쩌라는 거냐요 저보고. 그러면서 방법이 있으면 하보고 알려달래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그러더니 이제 그날은 100% 윗집에 사람이 있는 날이었어요. 에어컨 실외기까지 다 확인했고요. 밖에 나가서 불 켜진 거 다 확인했고요. 셋이 떠드는 소리 다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맨날 이제 그 남자 없다고 하니까, 가해자 없다고 하니까 지금 가해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동해 주세요. 그랬더니 있는 거 맞냐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출동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 맞냐고. 확실하냐고요. 이러면서 다 고치는 거예요. 와, 제가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응급실도 실려가고 뭐 하여튼
최악의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이크를 준비한 이유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신고까지 당했는데 원래도 층간소음을 장난 아니게 냈던 그 인간들이 조심을 할까요? 물론 경찰이 그 층간소음 자체에 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치지만 정말 단호하고 권위 있게 당신은 욕설을 한 가해자이고 당신이 그 가해한 원인 제공자,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자이고 내가 봤을 때 사과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지면 안 되니 주의하고 관리실 연락 받고 이렇게 뭔가 지침을 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주고 왔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고는 올라가지도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뭐 전화 이미 차단됐어요. 관리실은요, 올라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연락을 받겠어요? 그럼 저는 그 밑에서 고스란히 그거를 다 견디면서 제 몸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이제 뭐 알려주는 게 뭐 보복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막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보복 스피커 효과는 좋으나 다른 가구 세대에 민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제가 포기했어요. 아니 내가 물론 나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 아랫집이나 뭐 그 옆집이나 또 민폐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 마이크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중간에 계기가 뭐였냐면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9년째인데 한 번도 저희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운이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층간소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늘 대화로 다 풀었어요. 그리고 그 윗집에서 조심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화가 안 났고 서로 지킬 선을 지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아무 문제 없이 19년을 살다가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어디 오피스텔을 가보면 생활 공간이랑 좀 이렇게 안쪽에 꺾여서 화장실이 있는 데도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긴 창문도 있고요. 그 위로 이렇게 환풍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환풍기가 그 빠지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뭐 한 군데가 보긴 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그냥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담배 냄새가 나는데 제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통증으로 시달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근데 담배 냄새까지 맡으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엘리베이터에다 공문을 붙이는 게 제일 그나마 효과적일 거라고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붙였어요. 저희는 몇 동? 메토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뭐 101동 3호 라인입니다. 몇 동? 101동 뭐 8층 3호 라인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101동 803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풀어서 썼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는요. 세상 없어도 윗집 아니면 아랫집으로 갑니다. 환풍기를 타고 내리기 때문에. 그럼 저희 윗집 아니면 아랫집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 윗집을 적시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때 또 그렇게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지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랫집에서 저희는 모두 비흡연자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해자 윗집하고 저희 아랫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윗집에 사시는 애기 아빠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이의 조심과 배려가 몸에 밴 분이고 갓난아이가 있더라고요. 돌도 안 된. 근데
그분이 담배 냄새 알러지가 있으셔서 호흡곤란이 오셨대요, 그날. 그 퇴근을 하고 아이랑 집에 왔는데 집이 뿌옇게, 그쵸? 다 창문이랑 닫고 출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대요, 자기. 그래서 막 이렇게 쪽지를 붙여 놓으셨는데 누구를 특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시죠? 나한테 구조를 요청할 때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학생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특정하지 않으면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특정할 수가 없어서 윗집이거나 보통 이런 경우는 아랫집이라 전문가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썼어요. 여기 띄워놔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담배 냄새가 멈췄어요. 왜냐면 그 공문 열흘 이상 붙여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나중에 저희 아랫집에 제가 내려갔더니 굉장히 그때 불쾌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써놓으면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딴 거, 뭐 예를 들면 드릴, 망치 이런 소리는 저희도 얼마 전에 한 9층 아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는 뭐 특정할 수가 없지만 담배 냄새는 이건 무조건 환풍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위 아니면 아래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위 아니면 아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었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원래는 사실은 제가 밤 12시 가까이 붙였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말이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다음날 찾아가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정 말씀드리고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이미 쓰셨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 인간은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 새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 새끼가 있는 집에서 담배 피는 새끼예요. 그런 게 중간에 있으면서 또 담배 때문에 엄청 제가 또 9월 달에 뭐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3일이 제 생일인데 역대급, 이건 뭐 이사 가는 거야? 그게 연휴 마지막 날이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게 청소 업체를 불러서 짐을 다 치우면서 청소를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윗집에서요, 민폐가 너무 심해서 자기네가 긴급으로 집을 내놨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관리실 전화는 다 차단을 해놓고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긴급? 보통 긴급이라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시키죠.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계약 기간을 알아요. 왜냐면 전 세입자하고 알고 지냈었거든요. 그러면 근 1년이 남았는데 긴급?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윗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날짜가. 만약에 뭐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연장을 해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저 이제 신문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사 쓰거나 할 때는 저희 여기 사무실에는 저희가 회사가 2개고, 그래도 모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조용히 기사 쓰는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마침 그렇게 나왔길래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오늘 긴급으로 물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긴급 아니래요. 그게 무슨 긴급이네요.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비싸게 내놓은 집인데, 그리고 시세보다 지금 15% 이상 더 비싸게 집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수리도 분양 당시보다 22년 차인데 한 번도 안 해서 집이 되게 낡고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긴급 아니에요. 그거 빠지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였는데 한 2주는 막 청소업체도 부르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됐던 이제 저러다가 나가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음의 그 강도가 빈도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의사분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화병 때문에 지금 뭐 정신과 약도 먹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과에서 뭐 빈혈 무슨 약 진통제 뭐 약만 이만큼이에요.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화병 약간 특화된 한의원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도움을 받았었던 곳인데,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그 집의 소음이 아니라 가해 당시에 욕설과 그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와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는 아랫집이잖아요. 저희 아랫집에서 윗집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그 보복 스피커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되지도 않고, 그러고 나면 또 저희가 다른 집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실을 통해서 만나자,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가 하물며 호소문도 썼어요. 그 강력계 형사 하셨던 분이 경찰대 그분이 교수님이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막판에 층간소음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이 법이 학급이라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 너무 화가 난다.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근데 방법은 없지만 굳이 찾자면 이건 이제 공동체가 나서서 공동체 자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공동체? 공동체를 뭐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간에 있었던 거를 3쪽짜리 호소문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가해 가구 수를 특정을 하면, 뭐 803호 이렇게 특정을 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그 프린트한 거 다 버리고, 예, 그냥 몇 동, 예, 몇 호 라인 이렇게만 써서 호소문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어요.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과 저희 인접한 동에만 배포를 했어요. 거기 안에 보면 9월 1일부터 경찰이 와서 어떤 짓을 했고, 걔네들이 그러는 가해에 어떤 가해가 더 추가가 되었으며, 그러면 왜 보통은 이 전화번호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너는 전화를 했니? 나 아동학대로 신고하려고 왜 전화를 했니?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근데 바로 신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차 올라갔더니 가해자가 먼저 주더라? 이런 상황을 모르면, 아니, 보통 이런 위아래 집에서 전화번호를 주지도 않거든요. 직접 뭐 카톡 친구 이런 거 해갖고 뭐 우리 집에 물이 샌다 이러면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기는 해도 자기 전화번호를 주진 않아요. 그거부터가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준 목적이, 저는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메시지 보내면 전화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나 집에 없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따돌리고, 제가 하다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집에는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바깥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11월 뭐 언제 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계속 지금 마이크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로 뭐 맨 처음엔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캐나다로 자기가 뭐 취업이 돼서 나가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소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 경찰 입회 하에 관리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관리실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요.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얘네들이 관리실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소음을 내는 시간을 바꾼 거예요. 10시 이후 새벽 6시. 정말 그때는 뭘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이크도 못 쓰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랫집에 내려가서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힘내라고. 아, 그러면서 맨날 없는 척을 해서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나, 그거 뭐 CCTV를 해야 되나,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10시 이전에는 마음껏 하라고. 근데 10시가 넘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가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소음에 대한 어떤 접점선을 찾고, 그러면 나가는 시점만 확정이 되면 제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정말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다 묵살을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소음이 진행이 돼서 이제 요번 주 20일 11월 20일 날부터 경찰에 이제 다시 신고를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이요, 모욕죄와 보복, 그 경찰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복 2차 층간 소음 가해 이렇게 썼는데 이런 죄명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신고했다고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보복하는, 보복 스토킹, 보복 살인, 보복 운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복으로 썼어요. 악의적으로 내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을 시간에 거의요, 소음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사격장에서 총 쏘는 소리 정도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바닥으로 던지는 소리는요, 제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랄 때 먹는 약을 먹고는 있는데, 그 소리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밤 12시에 내도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 소리가 새벽 6시부터 들려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못 참겠는 게, 그 소리를 내면서 막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니까 바퀴벌레 새끼처럼 탁 튀어서 없는 척하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불도 끄고 살아요. 처음에는 경찰이 뭐 저를 의심해서는 아니겠지만, 우편물도 막 쌓여있고 바깥에 불도 꺼져 있는데 다른 데서 나는 소음을 내가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니, 1년 동안 겪은 소음인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걔네들이 관리실에다가 자기네들 여행 가서 그날 없었다고 한 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제가 그날만 조금 잠을 잤어요. 그럼 맞죠. 그리고 다른 소음도 아니고 목소리, 그 목소리와 연동되는 발걸음 소리, 바닥에 떨어뜨리는 진동, 바닥에 찌 긁히는 가구 끄는 소리, 이게 연동이 돼서 하는 거지, 그 소리 하나만 났을 땐 사실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이제는 경찰이 알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이든 살리든 그냥 올라가겠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19일날 일요일이었는데 걔네들이 우편물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내용 증명도 반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고무줄로 묶어서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거기 뭐 반송됐다는 스티커부터 막 다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경찰이 집에 비어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 마이크로, 야, 너 우편물은 치워라.
그리고 우편물만 쌓아놓으면 빈집이냐. 너 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CCTV 찍힌 건 생각 안 하냐. 이렇게 시험 삼아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방송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싹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나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서 더 나가지는 말자. 안 들어요. 더 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부르게 된 거고요. 결국 경찰이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좋으니까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라 까지 해서 오늘까지도 신고를 했어요. 와, 근데 정말 돌아버리겠는데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하면서 대화하고 지들끼리 또 싸워요. 그럼 제가 그 윗집에 윗집 다 가봤잖아요. 목소리 톤이 다 달라요. 저희 아랫집은 어르신이에요. 완전히. 근데 경찰이 오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인터폰을 하니까 그 인터폰 소리에 숨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 경찰이 올 수 있구나를 인지하니까 아예 불을 꺼놓고 있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안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어쩐다고 해도 거실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냥 누가 방문하는 것에 의식하지 않고 막 그냥 떠들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깥에서 잘 소리 안 들려요. 왜냐면 제가 윗집의 윗집, 아랫집 방문했을 때도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번까지만 노크를 하고 계세요. 몇 호에서 왔는데요. 하고 문을 여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랫집은요. TV를 틀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서는 근데 TV를 크게 틀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TV들이 좋아서 막 그렇게 울려 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바깥에서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TV만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현관 바깥에서 어떤 정도의 소리를 내야 인지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싸우는 부부싸움 소리나 뭐 애 막 울고 불고 하고 뛰고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아닌 다음에는 주로 안방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럼 현관밖에서 몰라요. 근데 딱 경찰이 한 5분 10분 계속 문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얼음땡하고 있다가 딱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미친 소음이 나는데 자 오늘은 정말 폭파해서 저희 아이랑 3시간 반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보복 스토킹 소음은 둘째 문제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무슨 잠복근무하는 형사 마냥 둘이 거실에서 3시간 반을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경찰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보복이 붙으면 피해자 집에서 가해자 집을 향해서 하는 걸 보통 보복으로 인식을 해요.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럼 사실은 뭐 보복 스피커 뭐 이런 걸 설치해 놓지 않는 이상은 사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자꾸 층간소음중재위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하래요. 그 소음을. 아니 어떻게 녹음을 합니까? 아니 이 2가지를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요. 막 열불이 나는데 일단 뭐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층간소음중재위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요. 그분이 화를 저한테 내신 건 아니지만 막 속이 터지셔갖고 아니 경찰이
정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층간소음 중재위원회에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층간소음 중재위원회에 있는 기준이 뭔지 나 알고 이 층간소음 피해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화가 안 날 텐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이번으로 알려주는데 저한테 쫙 그 기준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듣다 됐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계음도요. 그냥 일반 기계음은 아무리 데시벨이 올라도 층간소음 중재 대상이 아니래요. 그 기계음이 바닥을 벽을 때려서 그 진동이 측정이 돼야 층간소음 중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보복 스피커 이런 거는 층간소음 중재위원회 이런 데에서 소음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에서 나는 소리만 나니까. 걔가 뭘 때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소기처럼 아니면 전동 드릴처럼 드릴이 벽을 뚫잖아요. 찡하는 기계 소리. 이건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그 순간을 포착을 하려는데 아니 순간을 포착하려면 도청을 하거나 홈캠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뭐 사진을 찍거나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랬더니 무슨 뭐 이렇게 녹음기에다가 뭐 증폭장치를 달아서 뭐 너무 화가 나서 저 비어있는 녹음기를 천장에 제일 가까운 가구 위에 올려놓고 해봤어요. 근데 도대체 저 너무 화가 났던 게 생각해보면 그 우리 집이잖아요. 그 우리 집 TV 소리. 그 저하고 저희 가족들 화장실 가서 변 보는 소리. 이게 생리현상으로 뭐 방귀 뀌는 소리. 그 다음에 저희는 다 가족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돈 얘기서부터 뭐 각종 회사에 있는 얘기 그게 다 녹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윗집에서 나는 소리도 있겠지만 뭐 가끔 제 엘리베이터를 저희 뭐가 하나 부품이 고장나서 교체를 했대요.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소리가 윗집 소음인지 엘리베이터 소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윗집 소음이라는 걸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윗집 사람들의 말소리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는 문 닫는 소리 문을 그냥 던져요. 그러면 문고리하고 벽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던지는 건 1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냥 바닥에 쏟아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침대에서 안방에서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천장에서 그 천장이 찢어지는 지진 소리가 나는데 저희는 특히 옆에 가구가 없는 호우 라인이에요. 다 외벽이고 복도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가구라고요. 거기다 증폭장치를 다루라고요? 그 우리 집 사생활만 녹음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소음이라는 게 안방에서도 날 수 있고 다용도실에서도 날 수 있고 목욕탕에서도 날 수 있어. 뭘 기계를 주든가 뭐 스마트워치처럼 그걸 피해자인 우리 보고 하래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저희가 증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오신 경찰분은 증거를 상당히 많이 모으셨다고 하면서 뭐 민사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민사 뭐 제가 뭐 거기서 돈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저는 목적이 그겁니다. 가해자잖아요. 제가 한 죄명이 2개거든요. 모욕죄하고 보복 2차 층간소음. 근데 그 모욕죄가 정말 그지 같아요.
공연성이 있어야 된대요. 즉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욕설을 들어야 된대요. 이게 말입니까? 내가 그걸로 수치심을 느꼈는데 제 평생에 전 처음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그때 이제 공중전화가 이렇게 빨간색 전화에 오픈되어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게 사생활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문이 닫히고 이렇게 은색깔로 바뀌었어요. 제가 늘 이용하던 지하철이었는데 공중전화 부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문은 어떻게 열었는데 이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더니 뒤에서 막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어떤 아저씨가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안 보이면은 집구석에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지 왜 기어나와서 민폐질이야 하면서 그게 모욕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는 지금처럼 화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옆에 직장인이신 걸로 느껴지는 젊은 남자분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영무원을 호출하셨고요. 그 영무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은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 또 볼 일이 있어요? 그 다음 10명 중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 중에 적어도 반은 그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진 않죠. 모욕적이긴 해도. 근데 집에서 나하고 저희 애만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된대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 모욕죄가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녹취라는 게 없었을 때는, 녹취 기능이 없었을 때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공연성을 넣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갤럭시가 점유율이 85% 정도 되는데 그 자동 녹음 설정 기능이 다 있어요. 그게 있는데 왜 굳이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하죠? 그게 불안하대요. 이 언어폭력의 막말은 맞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게 지금 법이 지금 4차 혁명에 AI를 넘어서 AGI를 가고 있는데 아니 옛날에 너하고 나밖에 없었을 때 가족은 왜 안 되냐. 가족은 가족 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라는 X는 가해자 가족한테 뭔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 일 다 했다. 배째라. 자기가 사과를 안 했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새끼를 제가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날짜가 잡히면 또 진술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유무죄를 떠나서요. 지금 경찰까지를 따돌리는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전과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새끼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경찰서로 끌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범죄까지가 성립이 되면 가장 좋기는 한데 1차 목적은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제가 느낀 제가 프로파일링한 결과 그 사람의 행동은 과잉 행동이에요. 물론 욕설을 했지만 제가 모욕죄 외에 보복 층간소음으로 고소한 건 그 사람 몰라요. 윗집은. 근데 저렇게까지
불까지 다 꺼놓고 경찰이 아무리 와서 두들겨도 자기네가 낸 소음이 아닌 게 억울하면 아, 우리가 손 내용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근데 저렇게까지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을 따돌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 월, 화, 수, 목, 토 닷새 계속 신고 들어갔거든요. 정말 발버둥을 치는 목적이 그냥 저희가 내린 분석은 전과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경찰조차도 이건 범죄는 맞는데요? 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냥 룰루랄라 자기 인생을 사는 걸 용인하는 사회가 이게 사회인가요? 자기들도 말해요.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범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해자한테는 가서 찍소리도 못하는 경장이라는 X는 피해자 앉혀놓고 내가 고지를 안 했는데 그건 옛날에 들은 거고 막 이러면서 길길이 날 때 있잖아.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사관님, 비읍지읒 이응 수사관님, 제가 뭐 흡수를 하든, 이번에 막 이런 일이 뭐 있은 거랑 상관없이, 김남길 씨가 명예 뭐 경찰 뭐 이런 게 되셨나봐요. 뭐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제발, 피해자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나중에 그게 뭐 유무죄가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제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수사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이 장애인인 상태에서 가까이 보고 싶은데 그런 제도는 존재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김남길 대표님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신 수사관님을 만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말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학교폭력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거의 주거 환경이 거의 뭐 80, 90%가 다 다세대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다 공동주택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돼 있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다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이사를 가고 가해자는 멀쩡히 그 집에 살고 그러면 그 밑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쵸 폭탄 던지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이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지는 못 바꾸겠지만 그래도 알려서 누구라도 하나 좀 제 얘기에 귀담아 들으시고 행동해 주실 수 있는 분과 인연이 닿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남길 씨 콘서트를 갔을 때 그때는 이 일이 있기 이전이죠. 그때는 너무 막 신나고 들떠서 심장이 설렜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계속 심장이 뛰어요.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방송도 어떻게 지금 간신히 하고 있는데 거기 권유령 교수님 프로파일러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래서 인맥인가? 제가 평생을 경찰이나 형사랑 뭐 가까이 지낼 일이 없었던 제가 전 그냥 흑수저인데 뭐 이런 일을 겪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뭐 맨날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피해자인 저한테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무슨 각종 족쇄를 다 채워놓고 가해자한테는
연락하니까 안 받으니까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럼 나만 뭐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제가 범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 저 권희룡 교수님은 많은 분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도움을 좀 주실 뭔가를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 그때 6월 10일 날 같은 현장에 같은 팬으로 계셨던 분인데 아, 연락을 막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뭐 가능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제 상황이 간절하고 최악이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올해 영상을 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나지만 올해는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못하니까 엄마의 퇴출을 끊고 자궁 밖으로 나온 이후로 최고의 저한테는 시련과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해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이번 주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촬영에 임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욕설이 저는 한 번도 막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다. 뭐 조회수가 아니 조회수 오르면 좋죠. 구독자 늘면 좋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신문사에 제가 계속 기록물을 남기고 그 2020년도 그 방송 할 때 그걸 찾아봤더니 그때는 목소리가 정말 희망에 차 있고 정말 싱그럽더라고요. 지금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막 날이 서 있고 근데 2024년이 뭐 희망찬 새해를 뭐 하면서 촬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이 욕설 파일하고 그 경찰이 나한테 했던 그 경찰이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럼 음성 변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내 방송인데?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라도 좀 확산이 돼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뭐 성희롱 뭐 이런 거, 성추행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2차 가해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나가고 혼자가 안 되면 함께 하는 이런 문화, 어떤 범죄를 대하는 의식의 개혁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가 전에 아니에요. 훈육 차원이었어요. 이걸로 먹혔던 시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누가 보지 않는 이 공간에서 거기다 우리나라는 뭐 하면 사생활 침해, 뭐 하면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피해자한테 모든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게 그 화를 참고 잠을 잤는데 그래서 제가 더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꿈속에서 그 이만한 뭐라 그랬죠? 장돌? 옛날에 이렇게 무거운 거 괴 놓는 한 10kg 가까이 되는 이만한 사람 얼굴만한 장돌로 제가 윗집 가해 남자 얼굴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걔가 가해남이야. 그걸로 그 아가리에다가 막 쑤셔 놓으면서 제가 막 죽이는 꿈을 꾸는데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러다가 혈압이 터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러기 한 2주 전인가 응급실에 가서 MRA랑 다 찍고
하다 보니까 사는 건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눈을 떴는데 뭐 몸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통증, 두통, 그 다음에 이게 가슴통, 복통, 그리고 팔은 이게 다 풀려갖고 시체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2시간을 있었어요. 누굴 부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너무 불면증이 심하고 수면장애가 심해서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혼자서도 못 자니까. 그리고 방문을 꽉 닫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다 가족이 있는데 그냥 그러다 죽었으면 그냥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겠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뇌파 사진을 봤더니 거의 시체 사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더러 삶의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다고. 삶의 의지가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못하고 있는 이 시간들 정말 연말부터는 정말 달라지기를 바라고 이것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이것도 증거물로 제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12월 마지막 쯤에 가겠지만 그 사이에 비읍, 디귿, 이응 수사관님하고 제가 만나게 될지 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분이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말 끊고 단순 층간소음으로 하고 이런 식의 아니란 분은 아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제가 꼭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